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이론 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매년 보면 문제풀이 할 때 보면요. 그날 문제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풀이 하는 날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하얀 상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고. 이제 잔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데미지를 제가 좀 입어서, 잔소리에 대해서. 문제풀이는 그날 그냥 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진도표가 아마 나갈 거예요. 그 진도표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가지고 문제를 미리 좀 풀어주세요. 푸실 때 아마 그 한 회당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가 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파트별로 뭐 1번부터 뭐 20번에서 끝나고 뭐 19번에서 끝나고 이렇게 문제 개수가 있잖아요. 그 파트를 딱 시간을 정해서 푸세요. 19문제다 그러면 딱 19분을 딱 정하세요. 19문제다 그러면 19분을 딱 정해가지고 쫙 풀고요. 답만 타다닥 맞춰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습하는 게. 그래서 본인이 강의 듣지 않고 풀 때에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고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그거구나. 이걸 자꾸 이렇게 연상해가지고요. 다음번에는 그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풀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 꼭 풀어오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정확하게 한 문제당 1분씩 정해갖고 푸셔야 된다는데 풀다 보면 이제 안 풀리는 거 있죠? 그 부여잡고 계시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냥 탁 찍고서 체크했다가 나중에 강의할 때 들으시거나 혹시라도 제가 이건 너무 쉬워서 건너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 틀리시는 분들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그런 건 이제 쉬는 시간에 주저없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자기 걸로 만들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부터는 강의를 들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달까지가 인강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랬는데 이제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걸 이제 지문하고 매치시켜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작업을 6, 7월 달에 7, 8월 달에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매매 조금 남은 거 하고 임대차하고 특별법 한다는데 제가 특별법은 프린트 나눠드린다 그랬죠?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딱 12페이지만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서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시고 계속 읽으세요. 그럼 여기에서 네 문제는 맞습니다. 네 문제. 우리 네 문제만 맞으면 돼요. 민사특별법 그렇죠? 뭐 기본서라든가 뭐 요약서라든가 뭐 두툼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계속 보고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이 많지 않죠? 많지요? 집합건물법도 지문을 62개를 만들었습니다. 62개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요거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걸로 훑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딱 정리하시고 너무 민사특별법은 복잡하게 어렵게 내가 낱낱이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것만 머릿속에서 담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나오면 맞춰주는 거고 최소한 4문제는 나옵니다. 여기서 최소한 4문제는 나오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그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지난주에 매매 조금 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계약금까지 했고 담보책임 할 차례죠? 네, 담보책임. 제가 지금까지는 담보책임 그냥 설렁설렁 했어요. 그렇죠? 그냥 대충 찍자 그랬어요. 몇 번? 4번. 네, 3번. 지금까지 담보책임 문제, 기출문제를 우리 뭐 5년간 뭐 특강도 하겠지만 한 10년치를 딱 살펴보면요. 7문제인가? 10문제 중에서 그게 4번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4번. 그래서 풀어갖고 틀리는 것보다는 우리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다만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에 담보책임이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딱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딱 기억을 해주셨다가 담보책임 문제 나올 때 대입을 해가지고 짝짝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담보책임 문제도 내용도 많고 어렵지만 충분히 우리가 확률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끌어올리면 돼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찍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먼저 민법상 책임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매매나 이런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책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고요. 또 하나가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둘 다. 매매 같은 걸 하게 되면 뭔가를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는 재산권 넘겨주기로 하는 거고 매수인은 대금 주기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를 못 넘겨줬을 때 당연히 재산권을 못 넘겨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담보 책임하고. 차이는 뭐냐? 채무 불이행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권리를 못 넘겨준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법에서 정해놓은 무과실 책임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밑으로 쓸까? 밑으로 쓰는 게 여러분 더 낫겠다.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그럼 얘가 소유권자겠죠, 현재. 근데 이런 경우에 항상 우리는 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뭔 냄새? 술 냄새가 나요. 누구한테서 술 냄새가 나? 갑한테서 술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해서 을병매매가 갑의 만취, 의사무능력을 이루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럴 때 이 둘 사이 만 떼놓고 보면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매도인 병이 정에게 A 토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 수 없는데 못 넘겨줬죠? 응. 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책임지는 게 담보 책임이에요. 보통 정은 나중에 갑이 와서 부동산 내놔라 그러면 돌려주고서 병한테 쫓아갖고 따지겠죠? 이럴 때 보통 병은 무슨 말을 할까요? 나도 당했다. 예? 나도 잘못 없다. 나도 당한 거다. 나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말하지 마라. 나도 지금 머리가 아프다. 얘네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의 대원칙은 계약상 발생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병에게 책임 묻고 병은 을에게 책임 묻고 을은 갑에게 책임 묻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병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져라? 정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두 번째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책임은 세 가지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세 가지가 책임의 내용입니다. 담보 책임은 5개가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제액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물급부를 청구하거나 5가지. 담보 책임은 5가지예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 이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매매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이 하자보수 청구권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하자보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매매가 아니라 도급계약에서 나오는 담보 책임이에요. 건물 공사와 같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5개가 있구나. 이 5개를 매수인이 행사를 할 텐데 이 매수인이 전부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어떤 거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이 14개가 있다 그랬어요. 기준이.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문제로 쫙 내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이게 기준이 뭔지를 딱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먼저는 이게 담보책임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담보책임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반. 알아도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는 분이 또 반. 알았는데 안 외워서 또 모르는 분이 반.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확률이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자, 일단 그 기준을 봅니다.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는가. 물건 매매가 일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는 게 있어. 권리를. 이걸 권리하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권리는 제대로 넘겨줬는데 이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샀고 소유권도 취득을 했는데 금이 쭉쭉 가 있거나 물이 줄줄 새거나 이런 걸 물건의 하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하자가 있고요. 권리 하자에 5개가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저당권 실행. 특히 이 저당권 실행은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봤던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5가지 하자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도 2개가 있어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그 아파트나 주택은 전 세계에 그거 딱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한 걸 특정물이라고 해요. 반면에 자동차를 새로 뽑았는데 퍼졌어. 동종류 자동차로 쌩쌩한 걸로 새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걸 종류물 또는 불특정물 이렇게 불러요. 총 7개의 기준이 있고요. 이 7개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14가지 기준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물건 매매고요. 두 번째로 얘가 병으로부터 이 땅을 산 게 아니고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이것도 담보 책임이 있어요.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도 있어요. 경락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매는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 책임이 인정이 안 돼요. 일단 물건 매매와 물건 경매 2가지 담보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고 판 게 아니라 채권을 사고 팔았을 때 이때도 담보 책임이 인정돼요. 채권 매매. 그래서 크게 담보 책임은 덩어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물건 매매, 물건 경매, 채권 매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물건 매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권리 하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권리 하자 중에서도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히 보겠습니다. 권리 하자 중에서 전부 타인 권리.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병이 정에게 매매할 당시에 이 부동산이 전부 누구 소유? 갑 소유. 그렇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줬어요. 이럴 때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을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악의의 매수인은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해제만 가능합니다. 전타, 선해선, 악해 이렇게 외우시라 했어요. 근데 이 전부 타인 권리는 독특하게도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지금 이 경우 병이 정에게 땅을 팔 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병은.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갑소유잖아요. 얘 알았어요? 몰랐어요? 매도인. 몰랐죠. 요 몰랐던 매도인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때 위에 거하고 결합을 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어서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걸 추궁할 수 있는 기간 제한 같은 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기간 같은 거 제한 없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없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예요. 그래서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10글자. 10글자. 두 번째로 일부 타인 권리가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는 병이 정에게 1000평을 팔았는데 그 중에 700평은 자기 거였어요. 근데 300평이 갑소유야. 일부가 타인 거야. 그걸 못 넘겨줬어. 이럴 때는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모자라는 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선악을 묻지 않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맨날 틀리게 나온 게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일 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거나. 다 틀린 지문이죠.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선의 매수인이라면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타대감 선에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 1년 내에 해야 돼. 1년 내에. 그리고 기산점이 2개예요. 지금 악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자, 여기서 맨날 나오는 게 뒤집어서 나와요. 악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맨날 이렇게 나와요. 그거 원래 끝이 있다 없다로 끝나야 정상이. 요거 골라내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요걸 바꾸는 것도 잘 나와요. 악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선의 매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아마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지문들. 속아요, 이런 걸. 이걸 못 찾아내세요. 그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뒤틉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또 하나가 이제 판례 하나 좀 기억하실게요. 사실의 안날의 의미가 뭐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타인에게 속하는 일부를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 안날.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걸 안날.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이렇게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근데 요거는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수량지정 매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수량지정 매매. 수량지정 매매라는 건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또는 아파트 매매 그러면 수량지정 매매. 근데 그게 부족해. 1000평을 매각을 했고 1000평 값을 딱 줬어. 1000평이라고 생각 딱 하고 1000평에다 딱 기준을 삼고 돈을 계산했는데 청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 그러면 300평이 처음부터 모자라는 원시적 일부 불능. 그 중에 수량지정 매매라면 담보 책임으로 가게 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따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담보 책임자? 선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선의 매수인만. 그래서 부실, 선대감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도 1년 내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산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의 매수인만 인정되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자꾸 바꿔서 내요. 여기는 선의 매수인에게만 담보 책임이 인정되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만큼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외우셨죠? 네, 외우셨어요, 지금까지. 두 개를 더 외웁니다. 땅을 샀어요, 정의. 1000평을 샀고 1000평을 다 넘겨받았어요. 소유권 취득했고요. 평수 딱 맞아. 오히려 2평이 더 남아. 그런데 정이 그 땅을 쓰려고 딱 갔더니 지상권자가 있어. 전세권자가 있어.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그럼 이 정은 땅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건 잘 들여다보면요. 권리는 완벽하게 취득한 거예요. 다만 그 지상권 따위 때문에 일정 기간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왜?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목적물에 용익적 권리가 있어서 누가 쓸 권리가 있어서 내가 그걸 지금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용익적 권리한 제한에 의한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이때는 몰랐던 사람만, 알았던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지상권 따위가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죠. 법정 이상권 같은 거 성립하는 거. 그렇죠? 법정 갱신된 전세권 따위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을 때는 선의 매수인에서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이것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용선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이 해제는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나요? 라는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왜?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권리는 완벽하게 취득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해제를 못해요. 매수인이 자기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이렇게 됩니다. 용선에서. 마지막이 저당권 따위가 있었어요. 보세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이거 샀어요. 근데 여기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땅이 5억이고요. 저당권이 3억이에요. 자, 이때 을이 5억을 안 주고 2억만 주고 3억을 인수했어요. 그럼 얘가 3억을 갚아야 되죠. 안 갚아서 경매가 돼요. 그럼 얘 잘못이죠. 그럼 가백의 책임 추궁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수하지 않았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을이 뭐라고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가백이 얼마를 다 줬다. 5억을 다 줬다. 근데 갑이 안 갚았다.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가 됐다. 이 경우에 우리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서 얘가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3억을 갚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구상권이 출제액 상환청권이에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서 나오는 구상권이 담보책임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출제액 상환청권으로. 그러니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로서도 보호가 되고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라면 담보 책임에 의해서 보호가 돼요. 두텁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구상권이 저당권에서 뭘로 나온다? 담보 책임에서 출제상환청권.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결국 상실하게 됐다면 해제 손해배상청권이 가능해요. 두 가지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가 기간 제한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5개 권리하자 중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게 2개예요.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실행. 또 하나가요. 선악불문하고. 잘 보세요. 담보 책임 중에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요거.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이거 저당권 실행. 예? 선악불문하고 출제상환청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권도 가능하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저당권 실행이 나옵니다. 딱 여기까지. 그래서 총 33글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가사를 외워서 부르실 때 그 1절 가사 글자 수의 3분의 1도 안 돼. 그 노래는 연락에 외우시면서 말이야. 왜 이걸 안 외우는 거예요 도대체? 외우세요.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일타대감, 선해선, 부실, 선대감해선, 용선해선, 저당출해선 이렇게. 33글자, 33글자. 요것만 외우셔도 70%는 풀려요. 요것만 기억해도 담보책임 문제 70%가 풀려요. 제일 중요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는 일단 아까 벽에 금이 쭉쭉 가 있거나 물이 줄줄 새는 거 이거 물리적 하자라고 하죠. 그렇죠? 또 하나가 법률적 제한. 이것도 물건의 하자라 그래요. 우리 판례가. 쉽게 생각하세요. 공장을 지려고 땅을 샀는데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져. 이게 법률적 장애예요. 이걸 우리 판례가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이 요거 하고요. 요거를 결합시켜요. 경매를 뭐라고? 내가 공장 지려고 땅을 경락받았어. 근데 법률적 장애가 있어. 담보책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결합시켜서. 에? 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공장 지려고 땅을 산 게 아니라 경락받았어요. 근데 법률적 장애가 있어. 공장을 못 지어. 물건의 하자죠. 담보책임 인정되지. 얻는다. 그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하자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언제 존재해야 된다고요? 계약 당시. 나아가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해야 돼. 무과실.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 인정 못 해주겠다. 그래서 선이 뭐까지? 무과실까지. 됐죠? 그리고 이 책임은 6월 내에 행사해야 돼. 6월. 1년이라 얼마? 6월. 그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물건의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1년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담보 책임의 내용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여기에다가 아까 자동차 같은 거, 불특정물 같은 거, 쌩쌩한 다른 물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걸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물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만, 종류물 불특정물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모두 완전물 급부 청구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물건의 하자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끝.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네? 맨날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도 포함한다. 매수인은 무과실이 필요 없다. 1년 내에 하라. 뭐 있다고 맨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끝. 경매. 일단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는 인정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로 목적물이 경매에 대해서 경락을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저당권 깡그리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 안 돼요. 경매의 담보 책임은 이것도 없어요.
결국 남는 게 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로 경매에서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내가 1000평을 경락을 받았어요. 측량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 예? 경매에서 주로 문제되는 건 내가 경락을 통해서 뭘 취득을 했는데 권리하자만 문제가 되고 권리하자에서도 요것만 거의 문제가 요거 수량이 부족해. 분명히 경매 목적물은 1000평이라고 돼 있어. 경락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1000평이 안 돼. 측량을 해봤더니 700평밖에 안 되네. 그럼 법원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무슨 개 같은 짓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추구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누구한테 추구하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자, 매수인은 경락인이죠. 매도인은 누구예요? 매수인은 경락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매도인은 누구예요? 법원이라고 그러시던데 법원은 대신 매각을 해주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매도인은 누굴까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날린 소유자. 주로 누구예요? 채무자. 자, 그러면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땅이 부족해. 매수인이 선이야. 선이라면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근데 요거 손해배상 청구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금요 목적물이 경매돼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한테 갖고 쓱 가가지고 손해배상해라. 이런 걸 전문용어로 까니마 또까 이렇게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까니마 또까. 경매돼서 울고 있는 사람 이마를 가서 또 까는 거야. 가혹하죠. 판례도 그래요. 가혹하다 이건 너무.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뭐가 인정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딱 두 개의 원래는 대금감액 청구하고 계약 해제하고 두 개밖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얘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 채무자. 두 번째가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원래 경매 담보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두 가지는 된다.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 두 놈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됐죠? 또 하나가 대금감액 청구예요. 얘는 지금 얘에 대해서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목적 달성할 수 없는 해제하면 되는데 이 대금감액입니다. 대금감액이란 모자라는 300평만큼 내가 법원에 납부한 돈 일부를 돌려달라 이거죠. 돌려달라고 했더니만 개털이야. 이거를 청구했는데 개털이야. 그럼 얘는 못 돌려주죠. 그럼 이때는 2차적으로 누구에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원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남았어요. 요게 경매의 대금감액 청구.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인 대금감액 청구는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묻지 않고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X 이게 틀린 걸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경매. 요게 딱 경매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 원래 안 된다.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두 번째로 대금감액은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청구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딱 그게 경매예요. 끝. 간단하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이 이거 채권매매. 자, 채권매매에서 이거 상품권 생각하세요. 백화점 상품권. 여자분들은 백화점 상품권 받으면 백화점 가서 쓰시죠. 남자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부인을 꼭 갖다 줘요. 저는 꼭 갖다 줘요. 특히 신세계 백화점권 꼭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서 이마트를 가야 돼. 가서 소세지를 사야 돼. 제가 이 천하장사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안 사줘요. 몸 살찐다고. 맨날 이마트 같은 데 가면요. 거기 앞에 가서 서성거려요, 제가. 와이프는 저기 가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마, 그러면서. 근데 신세계 상품권을 딱 그러면은 같이 가가지고 마음 꼭 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꼭 줘요. 근데 안 주고 구두 수선하는 데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갖다 팔면 한 8, 9만 원 받죠? 이게 채권 매매예요.
채권 매매. 근데 그걸 상품권로 산 사람이 백화점에 쓰려고 딱 갔더니 백화점이 부도가 났어. 그럼 이 상품권은 휴지 쪼가리가 됐죠.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이어서 들고 있는 사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에요, 상품권. 여기 요 상품권에 쓰여져 있는 액수만큼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이고 무기명 채권이에요. 근데 휴지 쪼가리가 됐으니까 판 놈한테 가서 책임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할인해서 사잖아요. 할인해서 사니까 사는 사람이 위험을 떠안는 거예요. 제값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인해서 이 채권이 휴지 쪼가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위험의 한도만큼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기 직전 회사의 상품권 막 50%, 70%막 깎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권 매매는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요 매도인이 입방정을 떨어요. 뭐라고 떨까요? 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파면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 상품권이 채권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입방정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요 매도인이. 그 입방정 떠는 걸 고급지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채권 매매의 담보 책임은 그냥 부담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느 시점에 채무자의 자력이냐, 어느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담보한 거냐, 그게 나와요. 상품권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쓸 수 있는 거, 이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변제. 근데 상품권 겉면을 딱 봤더니 유효기간이 딱 써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201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 8월 1일부터 쓸 수 있다면 아직 변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채권 매매가, 채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고 도래하지 않은 채권인데,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계약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 변제기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입방정 떤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맨날 뒤집어서 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매매에서는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X.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채권 매매는.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딱. 그 정도예요, 나오는 게. 거기에다가 아주 더럽게 어렵게 나온 게 있었어요. 채권 매매에서 임차권 매매. 임차권 채권이죠. 그걸 담보 책임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개또라이지. 담보 책임도 모르고 그중에 채권 매매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인데 임차권 양도도 더럽게 어려운데 그 세 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례 형태로 문제를 낸 개또라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4번 찍자 말이죠. 딱 담보 책임은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넣어두셨다가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푸는지 제가 그 스킬을 알려드리면 요거하고 그 스킬 가지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게 담보 책임 파트예요. 이거. 어렵게 내면 손 못 댑니다. 아시겠죠? 끝. 다 했어요, 담보 책임은. 하나만 조심하실게요. 이 담보 책임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담보 책임 지지 않기로 하는 특약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매도인이 하자를 숨기고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어. 나쁜 놈이죠. 그럼 담보 책임 져야죠. 또 하나가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다면 이 매도인이 지멋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주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고 그랬어요. 그럼 매수인이 와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 뭐라 그래요? 담보 책임 면제는 특약했잖냐, 나 책임 못 져. 이렇게 얘기하는 매도인이 생겨.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그래서 담보 책임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면제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다. 하자가 있는 걸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한 후에 제3자의 권리를 설정 이전해준 매도인. 이 사람은 담보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만 쫙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네, 담보 책임 끝. 끝났죠? 네, 끝났어요. 네. 아이고야, 이제 환매 보면 돼요. 네, 환매. 네. 환매 아주 간단히 정리합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목적물을 되사오는 것. 개념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그러려면 두 번째로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환매권. 세 번째로 이 환매권 그냥 안 생겨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환매권이 생깁니다. 자, 이때 구체적인 내용. 첫째, 환매 목적물. 부동산, 동산, 불문.
두 번째 환매 대금. 약정 있으면 약정한 게 환매 대금. 없다?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우리 매매 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한다 그랬죠? 그 중에 매수인이 부담한 거. 이걸 매매 대금에다 합쳐갖고 환매 대금. 세 번째 환매 기간. 이게 중요합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게 첫 번째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다. 따라서 무슨 10년의 제척기간 걸리고 이따위 없습니다. 상대방의 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환매권이 생겼어요. 갑소유 땅을 을에게 팔았고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환매권자 갑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첫째,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있어요.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금지효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팔 수 있어. 이때 얘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로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환매권자는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나서요. 그 뜻은 뭐예요? 환매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계약은 해제된 걸로 봅니다. 근데 우리 계약 해제 효과 중에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었고, 원상회복은 물건 돌려주고 과실 돌려줘야 되죠. 돈은 돈 돌려주면서 이자 붙여야 되죠. 이때 요 두 개는 퉁친 걸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환매에서는. 환매했을 때 계약 해제다. 단 과실과 이자는 퉁친 걸로 본다라는 조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환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다만 이 환매를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에서 매도 담보의 수단으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줍니다. 양도 담보예요. 플러스 갑의 채권자,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와. 이런 걸 매도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매가 매도담보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매권의 기본이고요. 조금 까다로운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환매권 재산권이에요.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권리는 다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니까 양도 상속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 그 대위를 볼게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갖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환매권자로 갑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토지가 현재 값어치가 5억이에요. 갑이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 환매 대금이 4억이야. 그럼 갑은 4억 주고 5억짜리 찾아오면 재산이 플러스 1억이 늘지요. 그리고 얘는 4억 받고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주니까 재산이 최종적으로 4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환매권 행사하면 되는데 안 해, 얘가. 왜 안 하나 봤더니 채권자가 있어요. 1억이 있어. 그럼 얘는 환매권 4억 주고 행사해서 4억 가져봐야 5억짜리 가져봐야 이놈이 경매를 넣어서 1억을 빨아가니까 지금 얘는 환매 해나 안 하나 똑같죠? 안 하고 있어. 이럴 때 얘가 이걸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대위 행사하게 되면 대위 행사에서 환매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는 플러스 1억. 얘는 4억에서 플러스 1억이었는데 1억을 줬으니까 그냥 4억. 얘는 5억짜리 부동산을 돌려주고 4억을 받았으니까 4억 이렇게 되죠. 1, 4, 4 이런 결과가 되면 굳이 환매권 행사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액에서 갑으로부터 받을 돈을 4억을 빼. 얼마예요? 1억. 이걸 갚아버려요, 이렇게. 그럼 환매권 소멸. 결과가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신 행사하고자 할 때 환매 의무자는 목적물 가액에서 매도인이 제공할 대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가 있으면 갑에게 줌으로써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환매권 대위 행사에서 그거 하나.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뭐 이해는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공유지분 환매권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2분의 1씩.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걸 팔았어요. 지분을.
팔고 갑이 환매권을 갖고 있어요. 지분 환매권. 갑은 병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2분의 1 지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분할이 됐어요.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죠. 대금 분할. 정한테 팔고 을과 병이 대금을 나눠 가져요. 가격 배상. 을이 전부 갖고 병에게 돈으로 계산. 세 가지 분할 형태가 있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이때 갑이 요 병이 갖고 있던 2분의 1 지분을 환매할 권리가 있던 갑이 분할이 되었을 때 이 병이 취득한 물건 또는 병이 취득하는 돈에 대해서 환매할 수 있다 없다? 환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게 공유지분 환매권이에요. 매도인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물건의 분할로 인하여 매수인 환매 의무자 매수인이 받을 부분 또는 받을 금전 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공유지분 환매권. 아, 이런 게 있구나. 안 나오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여기까지가 환매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끝. 교환. 자, 교환은요.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고요. 요새 최근 보통 사례 형태로 나오고 그 사례 형태의 문제는 담보 책임이나 동시행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교환이란 재산권의 상호 이전. 재산권의 상호 이전. 갑이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갑이 이렇게 X 토지를 넘겨주고 을은 Y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다. 재산권 상호 이전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시켜요.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이 인정돼. 쌍무니까 동시행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 그렇죠? 두 번째로 재산권 가액의 차이. 이게 9억이고 이게 7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 모자르죠. 2억 금전으로 줄 수 있죠. 요거 보충금이라고 부르죠. 요거 안에서 두 가지. 첫째, 재산권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보충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X. 매매와 교환의 혼합계약이 성립한다. X. 그냥 교환계약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근데 그 매매 대금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우리 지난주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목적물 인도 전에는 누가 수취하고? 내 도인이. 인도 후에는 누가 수취하고? 내 수인이. 그런데 여기 을이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준 상태에서 목적물을 넘겨받아요. 대금을 안 준 상태에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먼저 넘겨받아. 과실 누가 수취해요? 수인이. 무조건 인도 후에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대신 조문이 하나 있어요.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 지급하라. 뭐가 있다고요? 대금의 이자 지급하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로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이건 조문이 없어요. 인도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는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하라는 판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받으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대신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조문이 있어요. 요걸 여기에 적용을 해요. 여기다가 어떻게? 을이 Y 건물과 보충금을 지급하기 전에 X 토지를 먼저 넘겨받았을 때 을은 X 토지를 인도받은 날부터 보충금에 대한 뭘 지급하라? 이자를 지급하라. 이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교환계약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매매하고 담보책임 이런 것들하고 결합시키려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끝. 임대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네.